서울의 심장부, 화려한 불빛과 끝없이 이어진 마철로의 그림자 아래 강지훈은 익숙하지 않은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그가 있는 곳은 강남의 으리으리한 스카이라운지가 아니었다. 눈부신 샹들리에 대신 은은한 주황색 조명이, 최고급 가죽 소파 대신 살짝 낡았지만 정갈한 패브릭 의자가 그를 맞이했다. 평범한 동네의 조용한 카페. 그에게는 마치 다른 행성에 불시착한 듯한 이질적인 공간이었다. 그는 손목에 채워진 시계를 무심코 내려다보았다. 평소 그의 손목을 지키던 수억 원대의 파텍 필립이 아닌, 이 역할을 위해 일부러 구매한 10만 원짜리 국산 브랜드 시계였다. 째깍거리는 초침 소리마저 어색하게 느껴졌다. 오늘 그의 이름은 대한민국 굴지의 대기업 은성그룹의 총수 강지훈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작은 무역회사에 다니는 평범한 회사원 김민준이었다. 도련님,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아침에 그를 배웅하던 윤 비서의 걱정스러운 얼굴이 떠올랐다. 지훈은 가벼운 한숨을 내쉬었다. 괜찮을 리가 없었다. 팔순을 맞으신 할머니의 소원이라는 명분 아래 그는 지금 생전 처음 해보는 맞선이라는 것을 보러 나와 있었다. 재벌가의 정략 결혼이 아닌 순수하게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는 자리. 할머니는 그가 돈이나 배경이 아닌 사람 그 자체를 봐주는 여자를 만나길 바라셨다. 지훈은 코웃음을 쳤다. 이 서울이라는 거대한 정글에서 조건 없는 만남이 가당키나 한 말인가. 그는 이미 신물이 나도록 겪어왔다. 그의 이름과 재력 앞에서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사람들. 그의 배경에 기생하려는 수많은 얼굴들을. 그래서 그는 오늘 이 우스꽝스러운 연극에 기꺼이 동참하기로 했다. 그의 초라한 겉모습 앞에서 상대가 어떤 표정을 지을지, 어떤 실망감을 드러낼지 그 민낯을 확인하고 싶었다. 그것이야말로 할머니에게 현실을 알려드릴 가장 확실한 방법일 터였다. 그때 카페 문에 달린 작은 종이 딸랑 맑은 소리를 냈다. 지훈은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한 여자와 눈이 마주쳤다. 약속한 상대 박서연이었다. 사진으로 봤던 것보다 더 평범했다. 화려하게 꾸민 서울의 여자들과는 거리가 멀었다. 수수한 베이지색 원피스에 단정한 단화를 신은 모습은 마치 시골의 들꽃 같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눈을 뗄 수가 없었다. 꾸미지 않은 맑은 눈동자. 긴장한 듯 살짝 상기된 두 뺨. 그리고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피는 모습에서 꾸밈없는 순수함이 느껴졌다. 서연은 지훈을 발견하고는 가볍게 목례를 하며 다가왔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씨 맞으시죠? 제가 조금 늦었네요. 죄송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따뜻했다. 지훈은 자신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평소 몸에 밴 습관이었다. 서연이 살짝 놀란 눈으로 그를 보자 그는 아차 싶어 어색하게 다시 자리에 앉았다. 아닙니다. 저도 방금 왔습니다. 박서연 씨, 그는 일부러 조금 어눌한 말투를 썼다. 완벽한 신사처럼 보이지 않기 위해서였다. 그는 그녀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다. 그의 허름한 정장과 저렴한 시계를 훑어보는 그녀의 눈에서 실망의 기색을 찾으려 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그저 잔잔한 호수 같았다. 어떤 편견이나 판단의 빛도 없었다. 뭘 주문하시겠어요? 서연이 메뉴판을 보며 물었다. 지훈은 잠시 망설였다. 평소라면 최고급 원두로 내린 핸드드립 커피를 주문했겠지만 김민준은 그럴 수 없었다. 저는 그냥 아메리카노 한 잔이면 됩니다. 그럼 저도 아메리카노로 할게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직원을 불렀다. 그 미소는 가식적이지 않았다. 마치 따스한 봄볕처럼 편안하고 자연스러웠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지우는 대화를 어떻게 이끌어가야 할지 막막했다. 그가 평소 나누는 대화는 인수합병, 신규 프로젝트, 주가 동향 같은 것들이었다. 이런 사적인 자리에서의 가벼운 대화는 그에게 너무나 낯선 영역이었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서연이었다. 주선자분께 말씀 많이 들었어요. 성실하고 좋은 분이라고요. 과찬이 씨입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지우는 최대한 자신을 낮추며 말했다. 그의 대답에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평범해요. 서울에서 아르바이트 몇 개 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고향은 강원도고요. 강원도요. 공기가 좋겠군요. 네. 별도 많고요. 서울은 너무 복잡해서 가끔은 고향 생각이 많이 나요. 그녀는 고향 이야기를 하며 눈을 반짝였다. 그 모습에 지우는 저도 모르게 빠져들었다. 그녀는 자신의 꿈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언젠가 작은 책방을 겸한 카페를 차리고 싶다고 했다. 사람들이 편안하게 책을 읽고 향긋한 커피를 마시며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다는 소박한 꿈이었다. 지우는 수많은 사람들의 거창한 야망과 욕망에 대한 이야기만 들어왔다. 수천억 원짜리 프로젝트, 세계 시장 재패, 권력의 정점. 하지만 지금 그의 앞에는 고작 몇 평 남짓한 공간에 사람들의 온기를 채우고 싶다는 꿈을 가진 여자가 앉아 있었다. 그 소박함이 오히려 거대하게 느껴졌다. 미어진 꿈이네요. 지훈의 입에서 진심이 튀어나왔다. 그는 놀라서 입을 다물었다. 연기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잠시 잊고 있었다. 서연은 그의 칭찬에 쑥스러운 듯 미소를 지었다. 민준 씨는 어떤 일을 하세요? 무역회사라고 들었는데. 힘드시진 않으세요? 네. 그냥 서류 작업하고 해외 바이어들 상대하는 일입니다. 늘 그렇죠. 그는 일부러 피곤하고 지친 직장인의 모습을 연기했다. 그의 영의는 완벽했다. 하지만 서연의 반응은 그의 예상과 달랐다. 동정이나 무시가 아니었다.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밖에서 일하는 게 다 그렇죠. 그래도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일하는 분들이 제일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따뜻한 위로였다. 아무런 계산도 없는 순수한 격려. 지우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는 평생 강지훈이라는 이름이 주는 무게와 책임감 속에서 살아왔다. 그의 성공과 능력을 칭송하는 사람은 많았지만 그의 고생을 알아주는 사람은 없었다. 그런데 지금 처음 만난 이 여자가 그의 거짓된 모습 속에서 그의 노고를 알아주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옆 테이블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젊은 부부가 진땀을 흘리며 아이를 달래고 있었지만 아이는 좀처럼 그치지 않았다. 카페 안에 다른 손님들이 노골적으로 인상을 찌푸리기 시작했다. 직원이 다가와 난처한 표정으로 부부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했고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아이 엄마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다. 지우는 미간을 찌푸렸다. 평소 같았으면 윤 비서를 시켜 카페 전체를 빌려버리거나 조용히 다른 최고급 장소로 옮겼을 것이다. 권력과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그에게 가장 익숙한 방식이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지배적인 태도로 상황에 개입하려다. 지금 자신이 김민준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멈칫했다. 그가 움직이기도 전에 서연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다. 잠시만요. 그녀는 지훈에게 양해를 구하고는 옆 테이블로 다가갔다. 지훈은 그녀가 무엇을 하려는지 유심히 지켜보았다. 그녀는 부부를 비난하지도 아이를 꾸짖지도 않았다. 대신 아이 엄마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이며 말했다. 아이가 많이 놀랐나 봐요. 힘드시겠어요.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손수건과 막대사탕 하나를 꺼냈다. 그리고는 아이와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몸을 낮췄다. 아가,
이것 봐, 토끼가 춤을 춘다. 그녀는 손수건으로 간단한 토끼 모양을 만들어 아이 앞에서 흔들었다. 아이는 울음을 뚝 그치고 동그란 눈으로 손수건 토끼를 쳐다보았다. 서연은 아이의 작은 손에 막대 사탕을 쥐어주었다. 이건 비밀 선물이야. 쉿. 아이의 얼굴에 금세 환한 미소가 번졌다. 아이의 부모는 연신 고개를 숙이며 그녀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서연은 괜찮다는 듯 손을 저으며 자리로 돌아왔다. 카페 안에 껄끄러웠던 공기는 어느새 부드럽게 풀려 있었다. 지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거대한 빌딩을 세우고 수조 원의 계약을 성사시키고 수천 명의 직원을 지휘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저렇게 따뜻하고 지혜로운 방식으로 갈등을 해결해 본 적이 없었다. 그녀가 보여준 것은 돈이나 힘이 아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진정한 힘이었다. 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단단한 것이 부서져 내리는 소리가 났다. 자리로 돌아온 서연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미소를 지었다. 죄송해요. 제가 괜히 나섰나 봐요. 아닙니다. 정말 대단하시네요. 지우는 다시 한번 진심을 말하고 말았다. 연기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그는 지금 눈앞에 이 여자, 박소연이라는 사람에게 완전히 매료되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다. 그들은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좋아하는 영화, 즐겨 듣는 음악, 어릴 적 추억까지. 대화는 편안하게 이어졌고 지우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가면을 쓰지 않고 웃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카페를 나설 때 저녁 공기가 상쾌했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민준 씨, 서연이 먼저 인사를 건넸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아쉬움이나 다음을 기약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지 않았다. 그저 오늘 이 시간에 대한 순수한 감사함만이 묻어났다. 저도 즐거웠습니다. 서연 씨, 그들은 버스 정류장 앞에서 헤어졌다. 서연은 손을 흔들며 멀어지는 버스에 올랐다. 지우는 그녀가 탄 버스가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잠시 후 모퉁이에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소리 없이 다가와 그의 앞에 멈췄다. 윤 비서가 내려 정중하게 뒷문을 열었다. 회장님, 지우는 다시 강지훈으로 돌아왔다. 그는 차에 오르며 일부러 샀던 싸구려 재킷을 벗어 던졌다. 최고급 가죽 시트의 질감이 낯설게 느껴졌다. 조사해볼 사람이 있다. 지훈이 나직이 말했다. 네, 회장님. 누구를 말입니까? 박서연. 강원도 출신이고 현재 서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그녀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봐. 단, 절대 들키지 마. 그녀가 불쾌하게 생각할 만한 방식은 절대 안 된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이것은 비즈니스를 위한 뒷조사가 아니었다. 순수한 호기심이자 어쩌면 처음 느껴보는 설렘 때문이었다. 윤 비서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고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차가 부드럽게 출발해 서울의 야경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지우는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화려한 불빛들을 보며 생각에 잠겼다. 오늘 그는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가장 빛나는 사람을 만났다. 그리고 깨달았다. 그의 우스꽝스러운 연극은 완벽한 실패로 끝났다는 것을. 그는 그녀의 민낯을 보려 했지만 오히려 자신의 민낯을 마주하게 되었다. 다음 날 아침, 강지훈의 세계는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다. 어젯밤의 소박한 카페와 버스 정류장의 풍경은 온데간데 없고 서울의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른 은성그룹 본사 최상층. 그의 집무실은 차가운 권력의 공기로 가득했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정형이 장난감처럼 펼쳐져 있었고 방 안은 최고급 마호가니 책상과 가죽 소파 그리고 벽에 걸린 추상화가 어우러져
군더더기 없는 위압감을 자아냈다. 어젯밤에 어수룩한 회사원 김민주는 흔적도 없었다. 완벽하게 몸에 맞는 다크 네이비 슈트를 입은 강지훈은 냉철한 기업의 총수. 그 자체였다. 그의 책상 위에는 그가 씨름해야 할 현실, 즉 강원도 생태보존 리조트 개발 프로젝트에 관한 서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회장님, 긴급 임원 회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윤 비서의 목소리에 지훈은 상념에서 깨어났다. 그는 넥타이를 고쳐매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회의실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거대한 타원형 테이블에 둘러 앉은 임원들은 모두 굳은 표정이었다. 강원도 프로젝트 진행 상황부터 보고하지. 지훈의 낮은 목소리가 회의실을 울렸다. 프로젝트 담당 임원이 일어나 스크린에 자료를 띄우며 보고를 시작했다. 현재 부지 매입은 80% 완료되었으나 핵심 지역의 일부 주민들이 여전히 매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쟁사인 태아그룹 측에서 이들을 배후에서 선동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스크린의 경쟁사 태아그룹의 로고가 떠올랐다. 그리고 그 옆으로 한 남자의 사진이 나타났다. 최민혁, 태아그룹의 젊은 CEO이자 업계에서 무자비한 기업 사냥꾼으로 악명 높은 남자였다. 지훈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최민혁이 직접 움직인 건가? 그건 아닙니다. 유령 회사를 내세워 시세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하며 부지를 매입하려 하고 있고, 동시에 지역 언론을 통해 우리 은성그룹이 환경을 파괴하고 주민들의 터전을 빼앗으려 한다는 악의적인 기사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최민혁 스타일이군. 지훈은 턱을 괜 채 스크린을 노려보았다. 강원도 리조트 프로젝트는 단순한 사업이 아니었다. 자연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인간과 공존하는 공간을 만들고자 했던,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지를 잇는 중요한 사업이었다. 그는 아버지의 꿈을 최민혁 같은 자에게 더럽혀지도록 내버려 둘 수 없었다. 법무팀은 태아 측의 불법 행위 증거를 확보하고, 홍보팀은 우리의 개발 계획이 얼마나 친환경적인지, 지역 사회에 어떤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인지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여론전에 밀려서는 안 돼. 그의 지시는 명확하고 단호했다. 임원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회의는 2시간 넘게 이어졌다. 수천억 원이 오가는 결정들이 내려지고 치열한 전략들이 오고 갔다. 그곳에는 한치의 감상도, 인간적인 온기도 없었다. 오직 냉정한 이성과 계산만이 존재했다. 회의가 끝나고 다시 혼자가 된 집무실. 지훈은 넥타이를 살짝 풀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창밖에 잿빛 도시를 내려다보던 그의 머릿속에 문득 어젯밤에 따스했던 카페 조명이 떠올랐다. 그리고 박서연의 맑은 미소도 함께. 그는 책상 서랍에서 윤 비서가 아침에 보고한 간단한 파일을 꺼내 들었다. 박서연, 26세, 강원도 출신, 가족사항 부, 모, 현재 서울 소재 식당, 카페,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중, 특이사항 없음. 파일은 단 몇 줄로 끝났다. 그녀의 삶은 이 건조한 몇 줄의 텍스트로 요약될 수 있는 것이 아닐 텐데. 지훈은 파일에 적힌 강원도라는 단어에 시선이 머물렀다. 기묘한 우연이었다. 그가 사활을 걸고 지키려는 땅과 그녀가 태어난 고향이 같은 곳이라니. 그는 창가에 서서 한참을 생각에 잠겼다. 이 차가운 전쟁터 같은 현실 속에서 어젯밤의 만남은 마치 꿈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그 따뜻함과 편안함은 너무나도 생생했다. 그는 다시 그녀를 만나고 싶었다. 회장 강지훈이 아닌 평범한 회사원 김민준으로서. 점심시간이 되었다. 평소라면 집무실에서 간단하게 식사를 해결하거나 중요한 약속을 잡았을 테지만 그날 지훈은 이례적인 결정을 내렸다.
오후 일정 전부 취소해. 점심은 밖에서 혼자 하고 오겠다. 윤 비서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바로 알겠다고 대답했다. 지우는 옷장에서 일부러 준비해둔 평범한 캐주얼 재킷으로 갈아입고 회사 건물을 나섰다. 어젯밤 그녀가 이 근처에서 일한다고 했던 말이 기억났기 때문이다. 어쩌면 마주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감. 그는 회사를 중심으로 주변 골목을 무작정 걷기 시작했다. 고층 빌딩 숲 사이에 숨어있는 작은 식당들과 카페들. 그가 평생 한 번도 발을 들여놓지 않았을 법한 곳들이었다. 30분쯤 걸었을까. 허름하지만 정겨워 보이는 분식집 앞에 이르렀을 때 그의 발걸음이 우뚝 멈췄다. 유리창 너머로 분주하게 움직이는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다. 머리를 질끈 묶고 앞치마를 두른 채 손님들의 주문을 받고 음식을 나르는 박서연이었다. 지우는 저도 모르게 가게 안으로 들어섰다. 점심시간이라 가게는 손님들로 북적였다. 그는 가장 구석진 자리에 앉아 그녀를 지켜보았다. 맞선 자리에서 봤던 단정한 모습과는 또 다른 생활력 강한 그녀의 모습이었다. 쉴 새 없이 움직이면서도 손님들에게는 친절한 미소를 잃지 않았다.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지만 그 모습이 어쩐지 빛나 보였다. 그때 서연이 주문을 받으러 그의 테이블로 다가왔다. 주문하시겠어. 그녀는 지훈을 발견하고는 토끼처럼 눈을 동그랗게 떴다. 놀라움과 반가움이 섞인 표정이었다. 민준 씨, 여긴 어쩐 일이세요? 이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요. 배가 고파서 들어왔는데 여기서 일하시는 줄은 몰랐네요. 지훈은 능숙하게 거짓말을 했다. 서연은 밝게 웃으며 말했다. 세상 참 좁네요. 뭘 드시겠어요? 저희 가게 김밥이 정말 맛있어요. 그럼 그걸로 주세요. 네, 금방 가져다 드릴게요. 그녀는 총총걸음으로 주방으로 향했다. 지우는 그런 그녀의 뒷모습에서 눈을 뗄 수 없었다. 잠시 후 김밥 한 줄과 따뜻한 국물이 그의 앞에 놓였다. 지우는 평생 먹어본 적 없는 평범한 김밥을 천천히 씹었다. 최고급 레스토랑의 그 어떤 요리보다도 맛있게 느껴졌다. 그녀의 땀과 노력이 담겨 있어서일까. 그는 일부러 천천히 식사를 하며 그녀를 계속 지켜보았다. 진상 손님의 까다로운 요구에도 웃으며 응대하고 그릇을 치우다 다른 직원의 실수를 묵묵히 대신 정리해주는 모습. 그녀는 작고 연약해 보였지만 누구보다 단단하고 강한 사람이었다.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려는데 서연이 손사래를 쳤다. 아니에요. 제가 살게요. 여기까지 와주셨는데 안 됩니다. 어떻게 일하는 분에게 얻어먹습니까? 그러시면 다음에 서연 씨가 쉬는 날 제가 맛있는 거 사겠습니다. 지우는 자신도 모르게 다음 약속을 잡고 있었다. 서연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다. 내줘하요. 그는 계산을 마치고 가게를 나섰다. 심장이 기분 좋게 뛰고 있었다. 회사로 돌아가기 위해 큰 길로 나왔을 때였다. 그의 앞을 가로막듯 익숙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멈춰 섰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최민혁이었다. 이게 누군가? 은성그룹 강지훈 회장님 아니신가? 이런 누추한 동네에는 어쩐 일로 행차하셨지? 최민혁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그의 눈빛에는 노골적인 적의와 조롱이 담겨 있었다. 자네야말로 여긴 어쩐 일인가? 이 동네 땅값이라도 알아보러 왔나? 지우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차갑게 응수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스파크가 튀었다. 강원도 말이야. 자네 아버지가 남긴 숙제라지 어때? 잘 되어가나 듣자 하니. 주민들 반발이 거세다던데. 친환경이라는 좋은 말로 포장해봤자 결국 땅 뺏는 기업이라는 본질은 숨길 수 없지. 네 더러운 수법으로는 내 아버지가 남기신 뜻을 절대 꺾을 수 없을 거다. 하두고 보지. 그 땅이 누구 차지가 될지
난 자네처럼 감상에 젖어서 사업하는 타입이 아니라서 말이야. 최민혁은 지훈의 어깨를 가볍게 툭 치고는 다시 채 올랐다. 그는 차창을 내리고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다. 아, 그리고 사람을 시켜 내 뒤를 캐는 모양인데 그런 유치한 짓은 그만두는 게 좋을 거야. 서로 피곤해지니까 차가 미끄러지듯 사라졌다. 지훈은 주먹을 꽉 쥐었다. 최민혁과의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다. 다시 돌아온 집무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은 아까와 똑같았지만 지훈의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의 세계는 두 개로 나뉘었다. 최민혁과의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는 냉혹한 현실. 그리고 박소연이라는 따뜻한 온기가 존재하는 또 다른 현실. 그는 이 두 개의 세계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시작해야 했다.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다. 김민준이 되어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만이 이 숨 막히는 현실에서 유일한 탈출구이자 구원이었다. 지훈은 휴대폰을 꺼내들어 메시지를 입력했다. 김민준의 번호였다. 오늘 만나서 반가웠어요. 주말에 혹시 시간 괜찮으면 한강공원에 산책이라도 갈래요. 전송 버튼을 누른 그의 입가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주말은 거짓말처럼 맑았다. 강지훈. 아니, 김민준은 약속 장소인 한강공원 입구에 서서 따스한 햇살을 받고 있었다. 그는 오늘도 평범한 면바지에 캐주얼 셔츠 차림이었다. 처음에는 어색하기만 했던 이 복장이 이제는 제법 익숙하게 느껴졌다. 오히려 수백만 원짜리 맞춤 정장보다 더 편안하게 느껴지는 자신을 발견하고는 쓴웃음을 지었다. 민준 씨, 저 멀리서 서연이 손을 흔들며 다가왔다. 청바지에 하얀 티셔츠를 입은 그녀의 모습은 눈부시게 싱그러웠다. 평일의 피곤한 기색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의 발걸음은 마치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워 보였다. 오래 기다렸어요. 아니요. 저도 방금 도착했어요. 그는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했다. 사실은 30분 전부터 와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혹시라도 그녀가 먼저 와서 자신을 기다리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나란히 공원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주말을 맞아 공원은 활기로 가득했다. 연을 날리는 아이들, 잔디밭에 돗자리를 펴고 누워있는 연인들,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지훈에게는 평생 스쳐 지나가기만 했던 너무나도 평범하고 평화로운 풍경이었다. 우리 자전거 탈라예요. 서연이 반짝이는 눈으로 자전거 대여소를 가리켰다. 지훈은 잠시 망설였다. 그가 운전해 본 것이라고는 세상에서 가장 빠르고 비싼 슈퍼카들 뿐이었다. 자전거 페달을 밟아본 것은 까마득한 어린 시절 이후 처음이었다. 저 잘 못하는데. 괜찮아요. 2인용 자전거 타면 되죠. 제가 앞에서 끌어줄게요. 서연은 그의 팔을 잡아 끌며 활짝 웃었다. 지훈은 그 미소에 저항할 수 없었다. 결국 그는 난생 처음으로 2인용 자전거 뒷자리에 앉았다. 서연이 앞에서 페달을 밟기 시작하자 자전거가 비틀거리며 앞으로 나아갔다. 아, 넘어지겠어요. 지훈이 저도 모르게 소리쳤다. 서연이 뒤를 돌아보며 깨르르 웃음을 터뜨렸다. 걱정 마세요. 저 어릴 때 강원도에서 자전거로 배달 아르바이트도 했단 말이에요. 그녀의 웃음소리가 바람에 섞여 지훈의 귓가에 맴돌았다. 그는 어느새 긴장을 풀고 등바디에 몸을 기댔다. 서연의 작은 등이 페달을 밟을 때마다 규칙적으로 움직였다. 그녀의 머리카락에서 나는 은은한 샴푸 향이 바람을 타고 그의 코끝을 간질렸다. 그는 이 순간이 영원히 계속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한참을 달린 후 그들은 강이 보이는 벤치에 앉았다. 서연이 포장마차에서 사온 떡볶이와 어묵을 꺼내놓았다. 새빨간 떡볶이를 보는 순간 지훈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다.
그는 매운 음식을 잘 먹지 못했다. 하지만 서연이 기대에 찬 눈으로 그를 바라보자 거절할 수가 없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떡볶이 하나를 입에 넣었다. 예상대로 혀가 얼얼할 정도로 매웠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불쾌하지 않았다. 오히려 심장이 뛰는 듯한 짜릿한 자극이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그는 연신 물을 마시면서도 젓가락질을 멈추지 않았다. 맛있어요. 네, 조금 맵긴 한데 맛있네요. 그의 대답에 서연은 마치 자기 일처럼 기뻐했다. 그녀는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 가족 이야기를 조잘조잘 늘어놓았다. 농사를 지으시는 무뚝뚝하지만 정이 많은 아버지,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억척스럽게 살아오신 어머니. 지우는 조용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살아온 세계와는 너무나도 다른, 하지만 진짜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 이야기였다. 민준 씨는요? 어릴 때 꿈이 뭐였어요? 서연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지우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김민준의 과거, 그는 거기까지는 생각해보지 못했다. 그의 어린 시절은 오직 은성그룹의 후계자가 되기 위한 교육으로만 채워져 있었다. 꿈을 꿀 시간조차 없었다. 저는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는 둘러댔다. 다행히 서연은 의심하지 않는 눈치였다. 그 꿈은 이루셨네요. 하지만 지금은 다른 꿈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글쎄요, 딱히 생각해 본 적이 없네요. 그의 대답에 서연은 잠시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이 어쩐지 슬퍼 보였다. 꿈이 없다는 건 슬픈 일이에요. 아무리 작은 꿈이라도 괜찮아요. 민준 씨도 분명히 마음속에 무언가 품고 있을 거예요. 그녀의 말은 부드러운 비수처럼 지훈의 가슴에 박혔다. 그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죄책감에 고개를 숙였다. 이토록 순수한 사람을 속이고 있다는 사실이 그를 무겁게 짓눌렀다. 그때 그의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진동했다. 화면에는 윤 비서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는 황급히 전화를 거절했다. 누구예요? 아, 스팸 전화입니다. 요즘 부쩍 많이 오네요. 그는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지만 등에서는 식은땀이 흘렀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지우는 방금 전의 통화가 그와 그녀 사이에 존재하는 거대한 벽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것 같아 씁쓸했다. 그의 거짓된 세계는 이토록 위태롭고 불안정했다. 데이트가 끝나고 그녀를 바래다주는 길,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지우는 무거운 마음을 애써 감추며 입을 열었다. 오늘 즐거웠습니다. 저도요. 다음엔 제가 맛있는 거 살게요. 서연은 여전히 밝게 웃어주었다. 하지만 지우는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작은 거리감을 느낄 수 있었다. 다시 혼자가 되어 검은 세단에 올라탔을 때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강지훈 회장의 얼굴로 돌아온 그는 윤 비서에게 주말 동안의 보고를 받았다. 회장님, 예상대로 태아 측의 언론 플레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윤 비서가 건넨 태블릿 PC 화면에는 한 인터넷 언론사의 기사가 떠 있었다. 은성그룹, 강원도 청정 자연 파괴 하나, 지역 주민들 생존권 위협 반발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였다. 기사 내용은 교묘하게 사실을 왜곡하고 감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은성그룹을 탐욕스러운 약탈자로 묘사하고 있었다. 익명의 지역 주민 인터뷰까지 실려 있었다. 역시 최민혁답군. 지훈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서연과 함께 있을 때의 온기는 찾아볼 수 없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강원도청의 인허가 담당 공무원이 갑자기 휴가를 내고 잠적했습니다. 저희 프로젝트에 가장 협조적이던 인물이었는데 태아 측에 압력이나 회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공무원의 뒷조사를 해봐. 깨끗한 먼지는 없을 테니. 그리고 기사를 낸 언론사. 누가 돈을 댔는지 뿌리까지 파헤쳐. 우리는 팩트로 승부한다.
당장 내일 오전 우리 프로젝트의 친환경 공법과 지역 상생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배포하고 반박 보도를 준비해. 그의 지시는 막힘이 없었다. 머릿속에서는 이미 수십 가지의 대응 전략이 짜여지고 있었다. 이것이 그의 진짜 세계였다. 보이지 않는 전쟁, 음모와 배신이 난무하는 곳. 그날 밤 지우는 늦게까지 집무실에 남아 서류와 씨름했다. 최민혁이 파놓은 함정은 생각보다 교묘하고 악랄했다. 한순간이라도 방심하면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었다. 극심한 피로와 스트레스가 몰려왔다. 그는 잠시 머리를 식히기 위해 휴대폰을 꺼내들었다. 그리고 무심코 갤러리를 열었다. 오늘 낮에 서연 몰래 찍은 그녀의 사진 한 장이 있었다. 솜사탕을 들고 아이처럼 활짝 웃고 있는 모습이었다.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지훈의 지친 마음에 작은 촛불 하나가 켜지는 것 같았다. 그녀의 순수한 미소는 이 더러운 전쟁터에서 그가 지켜야 할 유일한 가치처럼 느껴졌다. 그는 그녀의 세계, 그녀의 미소를 지키고 싶었다. 하지만 문득 끔찍한 아이러니가 그의 머리를 스쳤다. 자신이 지금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 이 전쟁의 무대가 바로 그녀의 고향. 강원도라는 사실. 자신의 사업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 결과는 결국 서연과 그녀의 가족들이 살고 있는 땅에 영향을 미칠 것이었다. 그의 두 세계는 결코 분리될 수 없었다. 이미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를 향해 함께 달려가고 있었다. 언젠가는 모든 것이 부딪히고 깨져버릴 그 순간이 오고야 말 것이다. 지우는 사진 속에서 웃고 있는 서연의 얼굴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애틋함과 함께 다가올 폭풍을 예감하는 깊은 고뇌가 서려 있었다. 다음 한 주, 강지훈의 시간은 두 개의 극단적인 세계를 오가는 롤러코스터와 같았다. 낮에는 은성그룹의 회장으로서 최민혁이 던져놓은 악의적인 루머와 보이지 않는 방해 공작에 맞서 한치의 양보 없는 전쟁을 치렀다. 밤에는 평범한 회사원 김민준이 되어 박서연과 소박한 저녁을 먹거나 짧은 통화를 하며 지친 마음을 위로받았다. 그러나 서연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어둡다는 것을 느끼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그날도 퇴근 후 그녀가 일하는 카페 앞에서 잠시 만났을 때 그녀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다. 무슨 일 있어요?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 지훈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서연은 애써 웃어 보였지만 눈가의 슬픔까지는 감추지 못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무거운 입을 열었다. 고향에 계신 부모님 때문에요. 그녀는 며칠 전부터 걸려온 어머니의 걱정스러운 전화에 대해 털어놓았다. 태영개발이라는 처음 들어보는 부동산 개발 회사가 나타나 마을 땅을 헐값에 팔라고 농민들을 압박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마을 회관에 찾아와 고압적인 태도로 설명회를 열었고 계약을 거부하는 농계는 밤낮으로 찾아와 끈질기게 괴롭히고 있었다. 아버지가 다른 어르신들을 대표해서 제일 강하게 반대하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 그 사람들한테 단단히 미운털이 박힌 것 같아요. 어젯밤에는 낯선 사람들이 집 앞에서 서성거리기까지 했대요. 서연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그녀의 이야기는 지훈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태영개발, 들어본 적 있는 이름이었다. 최민혁이 비자금을 조성하고 더러운 작업을 처리할 때 사용하는 유령 회사 중 하나였다. 지훈의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최민혁은 단순히 언론 플레이나 공무원 매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한 것이다. 프로젝트 부지 주변의 땅을 모조리 사들여 은성그룹의 개발 계획 자체를 무산시키거나 혹은 나중에 엄청난 가격으로 되팔아 막대한 차익을 남기려는 속셈이었다. 그리고 그 추악한 탐욕의 첫 번째 희생양이 바로 서연의 가족이 된 것이었다. 시벌, 지훈의 입에서 자신도 모르게 거친 욕설이 튀어나왔다. 너무 낮은 목소리라 서연은 듣지 못했지만
그의 온몸에서는 살기 어린 분노가 들끓고 있었다. 감히, 최민혁 그놈이 감히 그녀와 그녀의 가족을 건드려. 민준 씨, 죄송합니다. 너무 화가 나서. 그는 간신히 이성을 붙잡았다. 서연은 그의 반응에 오히려 조금 놀란 듯했다. 마치 자기 일처럼 분노해주는 그의 모습에 작은 위안을 얻는 눈치였다. 그 사람들, 정말 나쁜 놈들이네요. 변호사를 선임해서 법적으로 대응할 수는 없는 건가요? 그러고 싶어도 시골 어르신들이 뭘 아시겠어요. 그리고 변호사 선임할 돈도 마땅치 않고요. 제가 버는 돈으로는 어림도 없죠. 그녀의 마지막 말은 지훈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돈. 그에게는 종이 조각이나 다름없는 그것이 없어서 그녀는 지금 애만 태우고 있었다. 당장이라도 대한민국 최고의 로펌을 통째로 사서 그녀의 고향으로 보내고 싶었다. 태영개발이라는 회사를 하룻밤 사이에 공중분해시켜버리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그럴 수 없었다. 그는 지금 돈도 힘도 없는 김민준이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분명히 방법이 있을 겁니다. 일단 그 회사가 불법적인 협박을 한 증거들을 모으는 게 중요해요. 통화 내용을 녹음하시라고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낯선 사람들이 찾아오면 꼭 사진을 찍어두라고 하세요.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고작 이런 무력한 조언뿐이었다. 그의 조언은 논리적이었지만 당장 그녀의 가족을 지켜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그는 자신의 무력함에 치를 떨었다. 서연과 헤어진 후 지훈은 곧장 자신의 차로 돌아왔다. 차 문이 닫히는 순간 김민준의 가면은 산산조각 났고 그의 얼굴에는 지옥의 악귀 같은 분노가 서렸다. 그는 즉시 윤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다. 네, 회장님, 태영개발. 지금 당장 그 회사와 관련된 모든 것을 샅샅이 뒤져. 자금 흐름, 주주 명단, 지난 5년간의 모든 사업 내역, 그리고 최민혁과의 연결고리까지. 내일 아침 내 책상 위에 보고서가 올라와 있어야 한다. 먼지 한 톨까지 남김없이 털어내.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갑고 날카로웠다. 그리고 국내 최고의 부동산 소송 전문 변호사를 알아봐. 익명으로. 강원도 자연을 사랑하는 시민 모임 같은 적당한 이름을 대고 강원도에 있는 박서연 씨의 부친 박영철 씨에게 연락하라고 해. 모든 비용은 우리가 부담한다. 절대 은성그룹의 이름이 드러나서는 안 돼. 내 말 알아들었나? 알겠습니다. 회장님, 윤 비서는 지훈의 분노에 찬 목소리에서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음을 직감했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전화를 끊은 지훈은 운전석 시트에 몸을 깊숙이 묻었다. 그는 눈을 감았다. 그녀를 지키기 위해 그는 어둠 속에서 움직여야 했다. 그녀는 모르는 그녀만의 키다리 아저씨가 되어야 했다. 며칠 후 서연은 조금 다른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평소 일하던 분식집이나 카페가 아닌 청담동의 고급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단기 서버로 일하게 된 것이다. 시급이 다른 곳보다 훨씬 높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눈부신 샹들리에와 값비싼 그림들, 와인잔을 부딪히는 소리가 가득한 낯선 공간에서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온 신경을 곤두쓰고 있었다. 그때 레스토랑 입구에서 소란스러운 목소리가 들렸다. 여기 제일 좋은 자리로 안내해. 예약은 태하그룹 최민혁 대표 이름으로 해놨으니까. 익숙한 이름에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돌렸다. 오만한 표정의 한 남자와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최민혁 며칠 전 그를 상대했던 지배인이 오늘 특별히 신경 써야 할 VIP 고객이라고 신신당부했던 사람이었다. 불행히도 그들이 앉은 테이블은 서연의 담당 구역이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그들에게 다가갔다. 주문하시겠습니까? 최민혁은 메뉴판에서 눈을 떼고
무심하게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그러던 그의 눈이 순간 가늘어졌다. 그는 턱짓으로 다른 직원들을 물리고는 흥미롭다는 듯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이런 곳에서 일하기에는 아까운 얼굴인데 이름이 뭐지? 그의 노골적인 시선과 말투에 서연은 불쾌감을 느꼈지만 프로답게 표정을 유지했다. 죄송하지만 주문을 먼저 도와드리겠습니다. 성격도 있네. 마음에 들어. 최민혁은 재미있다는 듯 웃었다. 그는 함께 온 사람들과 시끄럽게 대화를 나누면서도 힐끔힐끔 서연을 훔쳐보았다. 그녀가 음식을 가져다 줄 때마다 일부러 손을 스치거나 와인을 따를 때 불필요한 말을 거는 식이었다. 서연은 능숙하게 그의 추파를 피하며 자신의 일을 해냈다. 그녀의 차분하고 당당한 태도는 오히려 최민혁의 승부욕을 자극했다. 그는 돈과 권력으로 넘어오지 않는 여자는 없다고 믿는 부류의 인간이었다. 식사가 끝나고 최민혁은 팁과 함께 자신의 명함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 번호로 연락해 더 좋은 일자리를 알아봐 줄 테니. 아니, 일 같은 거 안 해도 되게 해줄 수도 있고. 그 말은 명백한 모욕이었다. 서연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다. 죄송하지만 저는 지금 제 일에 만족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그녀는 명함에는 눈길도 주지 않은 채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최민혁은 잠시 허를 찔린 표정을 짓더니 이내 더 흥미롭다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레스토랑을 나갔다. 지친 몸을 이끌고 퇴근하는 길. 서연은 아까의 불쾌했던 기억을 떨쳐내려 애썼다. 그녀는 최민혁이 테이블 위에 버리듯 두고 간 명함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태아그룹 대표이사 최민혁. 대단한 사람이겠지만 그녀와는 아무 상관없는 세계의 사람이었다. 그때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작게 진동했다. 김민준에게서 온 문자였다. 오늘 많이 힘들었죠. 힘들어 보여서 걱정됐어요. 무슨 일 있으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꼭 말해줘요.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걸음을 멈췄다. 따뜻한 문자의 하루의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방금 전에 거만하고 무례했던 재벌 CEO와 이 글자 하나하나에 진심 어린 걱정을 담아 보내는 가난한 회사원을 떠올렸다. 두 사람은 너무나도 달랐다. 한 사람은 자신의 부와 권력을 과시하며 그녀를 사려 했고, 다른 한 사람은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 묵묵히 그녀의 곁에서 힘이 되어주려 했다. 그녀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답장을 보냈다. 고마워요, 민준 씨. 그쪽이야말로 오늘 하루 고생 많았어요. 그러나 서연은 알지 못했다. 그녀가 경멸했던 오만한 CEO와 그녀가 의지하는 따뜻한 회사원이 사실은 그녀의 가족이 사는 땅을 두고 서로의 모든 것을 걸고 싸우는 적수라는 것을, 그리고 그 운명의 소용돌이 중심에 바로 자기 자신이 서 있다는 끔찍한 진실을 최민혁과의 전쟁은 전면전으로 치달았다. 그는 강원도 프로젝트를 무너뜨리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지훈이 반박 보도를 내고 전문가들을 초빙해 친환경 기술을 설명하면 최민혁은 돈으로 매수한 가짜 환경단체와 지역 깡패들을 동원해 시위를 벌였다. 은성그룹이 지역 주민들에게 상생기금을 제안하면 태아그룹은 그보다 더 많은 보상금을 제시하며 주민들을 분열시켰다. 은성그룹 본사 하십층에 위치한 전략기획실은 사실상의 전쟁 상황실이 되어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았다. 강지훈은 야전 침대에서 쪽잠을 자며 싸움을 지휘했다. 그의 지시에 따라 법무팀은 태아 측의 불법 행위를 입증할 증거를 수집했고, 홍보팀은 악의적인 여론을 바로잡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회장님, 태아 측이 자금을 댄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 언론사 3곳을 추가로 발견했습니다. 모두 태영개발로부터 광고비 명목의 자금을 지원받은 내역이 확인되었습니다. 강원도청 내부 정보에 따르면 잠적했던 인허가 담당 공무원이
최근 해외 카지노에서 거액을 썼다는 첩보가 있습니다. 출국 기록과 자금 출처를 추적 중입니다. 보고는 쉴 새 없이 이어졌다. 지우는 날카로운 눈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짧고 명료한 지시를 내렸다. 그의 머릿속은 거대한 체스판과 같았다. 최민혁의 다음 수를 예측하고 그보다 두세 수 앞을 내다보며 판을 짜야 했다. 이런 살얼음판 같은 상황 속에서 김민준의 삶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었다. 서연과의 약속을 취소하는 일이 잦아졌다. 미안해요. 갑자기 야근이 잡혀서 라는 무미건조한 문자를 보내는 그의 마음은 청은망은 무거웠다. 그녀는 언제나 괜찮아요. 일도 중요하죠.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라고 따뜻한 답장을 보내주었지만 그럴수록 그의 죄책감은 커져만 갔다. 그는 그녀의 목소리가 듣고 싶어 한밤중에 전화를 걸곤 했다. 아직 안 잤어요. 네, 민준 씨 기다렸죠. 오늘은 많이 힘들었어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녀의 다정한 목소리는 전쟁터 한가운데서 듣는 유일한 평화의 소리였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 것만으로도 위안을 얻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모든 것을 망쳐버릴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렸다. 그날은 위기가 정점에 달한 날이었다. 태아 측이 매수한 시위대가 강원도 현장 사무실을 점거하고 그 과정에서 직원 몇 명이 다치는 불상사가 발생했다. 지우는 분노로 이성을 잃을 뻔했다. 그는 당장이라도 강원도로 달려가고 싶었지만 이럴 때일수록 총수로서 중심을 잡아야 했다. 밤샘 회의가 새벽까지 이어졌다. 지친 몸을 이끌고 집무실로 돌아온 그는 꼬박 이틀 밤을 새운 상태였다. 몽롱한 정신으로 소파에 몸을 던졌을 때 문득 서연의 얼굴이 떠올랐다. 미치도록 보고 싶었다. 단 10분이라도 그녀를 보면 이 지옥 같은 현실을 버텨낼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는 충동적으로 차를 몰아 그녀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카페로 향했다. 이른 아침이라 카페는 한산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오픈 준비를 하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니 거칠었던 마음이 조금은 진정되는 듯했다. 서연 씨, 그가 부르자 그녀가 화들짝 놀라며 뒤를 돌아보았다. 민준 씨, 이 시간에 어쩐 일이에요? 세상에, 얼굴이 왜 이래요? 며칠 밤이라도 사은 사람 같아요. 그녀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달려와 그의 이마를 짚었다. 그 따뜻한 손길에 지우는 울컥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잠을 좀 설쳐서요. 서연 씨, 얼굴 보니까 좀 살 것 같네요. 그는 애써 웃으며 말했다. 서연은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가져다 주며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무슨 안 좋은 일 있어요? 회사가 너무 힘든 거예요. 네. 뭐, 요즘 회사가 좀 시끄러워서요. 그가 막 입을 열었을 때였다. 그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발신자는 윤 비서였다. 받지 않을 수 없는 전화였다.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카페 구석으로 갔다. 전화를 받는 순간 그의 목소리와 분위기는 180도 달라졌다. 상황은 부상당한 직원들 상태부터 보고해. 현장 책임자는 누구야? 당장 대기 발령 조치하고. 법무팀은 폭력 행위를 주도한 놈들 전원 형사고소 준비해. 배후에 태아가 있다는 증거. 확보됐나?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으며 한치의 망설임도 없는 지휘관의 그것이었다. 그는 지금 자신이 서연이 있는 카페라는 사실도 자신의 역할극도 완전히 잊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지훈의 눈에 카페 문을 열고 다급하게 들어오는 윤 비서의 모습이 들어왔다. 윤 비서는 지훈에게 긴급 서류를 직접 전달하기 위해 달려온 것이었다. 그는 아직 카페 안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전화 통화 중인 지훈을 발견하고 곧장 그에게로 향했다. 그리고 습관처럼 입을 열었다. 회장님, 방금 태아 측에서 윤 비서의 입에서
회장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지은의 심장은 그대로 멈추는 듯했다. 등골을 타고 차가운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에 서연이 앉아 있었다. 모든 것이 끝장나는 찰나의 순간 지은의 두뇌는 0.1초 만에 모든 상황을 판단하고 움직였다. 그는 윤 비서의 말을 자르며 수화기에 대고 일부러 과장되게 큰 소리로 외쳤다. 아, 김 부장님, 네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 서류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제가 이따 다시 전화 드릴게요. 끊습니다. 그는 일부러 김 부장이라는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내어 윤 비서의 말을 덮어버렸다. 동시에 그는 서연에게서 등을 살짝 돌린 채 윤 비서를 향해 눈을 부릅뜨며 미세하게 고개를 가로저었다. 제발, 닥쳐라는 무언의 경고였다. 베테랑인 윤 비서는 그 짧은 순간에 모든 것을 파악했다. 지훈의 시선 끝에 앉아있는 박서연, 그리고 지훈의 필사적인 연기, 윤 비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가 순식간에 포커페이스로 돌아왔다. 그는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지훈의 옆을 스쳐 지나가 카페 가장 안쪽 자리로 향했다. 완벽한 임기응변이었다. 지훈은 심장이 터질 듯한 것을 느끼며 전화를 끊었다. 그는 깊게 숨을 고른 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서연에게로 돌아갔다. 죄송해요. 회사 일이 요즘 너무 많아서. 서연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듯했다. 그녀는 의심 대신 순수한 걱정이 가득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괜찮아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에요. 민준 씨, 그러다 정말 큰일 나요. 그녀의 진심 어린 걱정은 지훈에게 안도감보다는 더 큰 죄책감을 안겨주었다. 그는 방금 이 모든 것을 산산조각 낼 뻔했다. 그녀의 믿음을, 그들의 관계를, 자신의 서툰 거짓말 하나로 박살낼 뻔했다. 지훈은 그녀의 걱정스러운 얼굴을 마주보며 애써 미소 지었다. 이중생활은 더 이상 그가 통제할 수 있는 게임이 아니었다. 그것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었다. 오늘 그는 간신히 폭발을 막았지만 다음번에도 그럴 수 있으리라는 보장은 없었다. 다가올 파국의 그림자가 그의 등 뒤로 길게 드리워지고 있었다. 운명은 때로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진실의 얼굴을 드러낸다. 며칠간의 폭풍이 지나간 후 지훈은 간신히 사태를 수습하고 한숨 돌릴 틈을 얻었다. 최민혁과의 싸움은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고 그는 며칠 만에 처음으로 서연에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저녁 시간을 갖게 되었다. 그는 그녀에게 저녁 식사를 제안했지만 서연은 정중히 거절했다. 미안해요. 민준 씨, 오늘 예전에 일했던 레스토랑 지배인님 부탁으로 호텔 연회에 단기 아르바이트를 가기로 해서요. 돈을 많이 준다고 해서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지훈은 아쉬웠지만 한편으로는 그녀의 꿋꿋한 생활력에 또 한 번 감탄했다. 그는 알겠어요. 끝나고 힘들면 꼭 연락해요. 데리러 갈게요. 라는 다정한 문자를 보내고는 그날 저녁 잡혀있던 은성그룹 후원의 밤 자선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옷을 갈아입었다. 그 행사가 열리는 장소가 공교롭게도 서연이 아르바이트를 하러 간 바로 그 호텔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서연은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화려한 호텔 연회장에 들어서며 마른 침을 삼켰다. 천장에서는 거대한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별처럼 빛나고 있었고 바닥에는 최고급 붉은 카펫이 깔려 있었다. 연미복과 드레스를 차려입은 사람들 사이에서 그녀는 검은색 유니폼을 입은 이방인일 뿐이었다. 박서연 씨, 오늘 밤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분들이 모이는 자리야. 절대 실수하면 안 돼. 지배인의 엄중한 경고에 그녀는 긴장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샴페인이 담긴 쟁반을 들고 투명 인간처럼 사람들 사이를 오가며 잔을 채우고 빈 잔을 거두었다. 귀에 들려오는 대화들은
그녀가 사는 세계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들이었다. 수백억짜리 M&A, 뉴욕 증시, 육아의 변동. 그녀는 문득 이 화려한 세계의 꼭대기에 서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하는 생각을 했다. 아마도 아르바이트 식당에서 마주쳤던 최민혁이라는 오만한 남자 같은 부류일 것이라고. 그녀는 막연히 짐작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니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땀 흘려 일하는 김민준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다. 한참 동안 연 회장을 누비던 그녀는 무대 옆 음료 테이블에 잠시 기대어 숨을 골랐다. 그때 연 회장의 모든 조명이 꺼지고 무대 위로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졌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우렁찬 목소리로 외쳤다.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밤 이 뜻깊은 자리를 만들어주신 주역을 소개합니다. 따뜻한 마음과 냉철한 비전으로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가는 젊은 리더 은성그룹의 강지훈 회장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은성그룹. 서연은 낯익은 이름에 무심코 고개를 들었다. 아버지의 땅 문제로 뉴스에서 몇 번 보았던 바로 그 회사였다. 그녀는 어떤 대단한 사람이 나올까 하는 호기심으로 무대를 바라보았다. 뜨거운 박수 소리와 함께 한 남자가 무대 위로 걸어 나왔다.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턱시도,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정돈된 머리, 그리고 수백 명의 시선을 아무렇지 않게 받아내는 압도적인 카리스마. 그는 서연이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대단해 보이는 사람이었다. 스포트라이트가 그의 얼굴을 정면으로 비추는 순간 서연의 세상이 멈췄다. 시간이 멈추고 소음이 사라졌다. 그녀의 귀에는 오직 자신의 심장이 바닥으로 끝없이 추락하는 소리만 들렸다.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쟁반이 힘없이 기울었다. 쨍그랑 크리스탈 와인잔 하나가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다. 하지만 그 소란스러운 파열음은 우레와 같은 박수소리에 묻혀 아무도 듣지 못했다. 오직 서연의 귓게만 그녀의 믿음과 마음이 깨져나가는 소리로 울려 퍼졌다. 무대 위의 남자, 은성그룹 회장 강지훈. 그는 김민준이었다. 그녀가 좋아했던, 아니 사랑하기 시작했던 다정하고 조금은 어수룩했던 남자. 야근에 시달리며 힘들어하던 평범한 회사원. 그녀가 진심으로 위로하고 응원했던 그 남자. 조지 스몰. 서연의 입술에서 기어들어가는 신음이 새어나왔다. 그녀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가 없어서 그녀는 눈을 비볐다. 하지만 변하는 것은 없었다. 무대 위에서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연설을 시작하는 남자는 분명 그녀가 알던 김민준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지난 몇 달간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소박했던 첫 만남, 한강공원에서의 자전거 데이트, 분식집에서의 소박한 식사. 힘들죠? 걱정돼요. 보고 싶어요. 라고 말하던 그의 따뜻한 문자들. 그 모든 것이 거대한 기망흑이었다는 말인가 재미삼아 버린 부자의 유희에 그녀는 바보처럼 노란한 것인가. 그녀의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다. 배신감보다 더 큰 것은 참을 수 없는 비참함이었다. 그녀의 진심, 그녀의 가난, 그녀의 소박한 꿈이 모두 조롱당한 기분이었다. 그때 연설을 마친 강지훈이 무대에서 내려왔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들어 악수를 청하고 찬사를 보냈다. 지훈은 그 인파 속에서도 본능적으로 그녀를 찾아냈다. 바닥에 깨진 유리 조각, 그리고 그 앞에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서 있는 서연을 그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가 가장 두려워했던 최악의 시나리오가 바로 지금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다. 세어연 씨. 그는 사람들을 해치고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의 목소리가 그녀에게 닿는 순간 서연은 마치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화들짝 놀라며
뒷걸음질 쳤다. 오지마. 그녀의 목소리는 물에 젖은 종이처럼 힘없이 떨리고 있었다. 설명하게 해줘요. 제발. 이건 그런 게 아니에요. 지우는 필사적으로 손을 뻗었다. 그의 눈에는 절박함이 가득했다. 하지만 지금의 서연에게는 그 절박함조차 또 다른 연기로 보일 뿐이었다. 그가 입고 있는 수천만 원짜리 턱시도, 그의 손목에서 빛나는 최고급 시계, 그를 회장님이라 부르며 둘러싼 사람들. 그 모든 것이 그녀와 그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을 만들고 있었다. 내 이름 가지고 장난치니까 재미있었어요. 내 가난한 삶이. 그렇게 우스워 보였어요. 그녀의 눈에서 결국 눈물이 터져 나왔다. 그녀의 말은 칼날이 되어 지훈의 심장을 후벼 팠다. 아니야. 절대로 아니에요, 서연 씨. 내 말 좀... 하지만 서연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뒤돌아섰다. 그리고 도망치기 시작했다. 화려한 연회장을 가로질러. 놀란 눈으로 쳐다보는 사람들을 밀치며 그녀는 미친 듯이 달렸다. 그녀는 자신의 몸에 걸쳐진 유니폼 조끼를 거칠게 벗어 던졌다. 마치 더러운 옷을 벗어 던지듯 지훈이 그녀를 뒤쫓으려 했지만 그를 붙잡는 사람들 때문에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다. 회장님, 어디 가십니까? 회장님, 아까 하신 말씀에 대해 더 여쭙고 싶은 것이 그를 올가매는 현실의 목소리들. 그는 필사적으로 소리쳤다. 서연 씨, 박서연. 하지만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연회장 밖으로 사라져 버렸다. 지우는 화려한 조명이 쏟아지는 연회장 한복판에 혼자 우두커니 서 있었다. 방금 전까지 쏟아지던 박수와 찬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그는 수많은 비즈니스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오늘 생애 가장 처참한 패배를 맛보았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다.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어. 차가운 기계음만이 돌아왔다. 연이어 보낸 문자 메시지에는 이라는 숫자조차 사라지지 않았다. 그가 쌓아 올린 거짓말의 성이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무너져 내렸다. 그리고 그 폐허 속에는 그의 부서진 진심과 그녀의 상처 입은 마음만이 뒹굴고 있었다. 그날 밤 강지훈은 유령처럼 서울의 밤거리를 헤맸다. 화려했던 자선 행사의 기억은 아득한 악몽처럼 느껴졌다. 그는 턱시도 차림 그대로 서연이 살던 허름한 동네 골목길에 차를 세웠다. 그녀가 일하던 분식집도, 함께 커피를 마시던 카페도 모두 굳게 문이 닫혀 있었다. 그는 그녀의 작은 옥탑방 창문이 켜지기만을 기다리며 흠뻑 젖은 솜처럼 무거운 몸을 운전석에 기댄 채 밤을 지새웠다. 하지만 그녀의 창문은 끝내 불이 켜지지 않았다. 수십 통의 전화와 수백 통의 문자 메시지는 닿지 않는 메아리일 뿐이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고립감에 휩싸였다. 수많은 인파 속에서도 늘 혼자였지만 서연을 만난 후 처음으로 채워졌던 그의 세계는 이제 폐허가 되어버렸다. 서연 역시 지훈과 다른 형태의 지옥을 겪고 있었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가 찾아올 것이 뻔했다. 그녀는 바시간 운영하는 찜질방 구석에 몸을 웅크린 채 시끄러운 소음 속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휴대폰은 꺼버린 지 오래였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혼란으로 가득했다. 다정했던 그의 눈빛, 따뜻했던 그의 목소리, 소박한 데이트의 모든 순간들이 이제는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되어 그녀의 심장을 찔렀다. 그녀는 그가 왜 그랬는지 이해하려 애썼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거대한 부와 권력을 가진 남자가 벌인 끔찍한 장난이라는 결론 외에는 다른 답을 찾을 수 없었다. 그녀의 진심과 순수함은 값비싼 유흥거리에 불과했던 것이다. 비참함에 눈물이 흘렀지만 소리내어 울 기력조차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은성그룹은 발칵 뒤집혔다. 긴급 소집된 임원 회의실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다. 강지훈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해 핏발이 선 눈으로 회의를 주재했다. 평소에 냉철하고 예리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의 위태로운 모습에 임원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모구하겠습니다. 재무 담당 임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지난 몇 주간 정체불명의 해외 펀드들을 통해 우리 그룹의 주식이 대량으로 매집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자금의 출처를 역추적한 결과 모든 자금은 태아그룹에서 나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삼켰다. 최민혁 대표는 강원도 프로젝트를 미끼로 언론 플레이를 벌여 의도적으로 주가를 하락시킨 뒤 헐값에 우리 주식을 사들인 것입니다. 현재 그들이 확보한 지분은 15%에 육박합니다. 이는 경영권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폭탄 선언이었다. 최민혁의 진짜 목표는 강원도 프로젝트가 아니었다. 그의 목표는 은성그룹 그 자체였다. 그는 강지훈의 가장 약한 부분, 즉 아버지의 유지를 잇는 프로젝트를 공격해 그의 시선을 분산시킨 뒤 등 뒤에서 칼을 꽂은 것이다. 강지훈이 개인적인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허우적대는 바로 그 순간에 적은 그의 심장부를 향해 가장 치명적인 공격을 감행했다. 지훈은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나왔지만 통증은 느껴지지 않았다. 최민혁에게 완벽하게 당했다. 개인적인 삶과 공적인 삶 모두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진 것이다. 최민혁의 공격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강지훈을 무너뜨릴 또 다른 약점을 찾아냈다. 바로 박서연이었다. 그는 사람을 시켜 서연의 행방을 알아냈다. 그리고 며칠 후 멍하니 공원 벤치에 앉아있는 그녀에게 우연을 가장해 접근했다. 이번에 그는 레스토랑에서 만났던 오만한 CEO의 모습이 아니었다. 걱정스럽고 부드러운 표정을 한 신사의 모습이었다. 박서연 씨, 맞으시죠? 저번에 레스토랑에서 뵈었던. 서연은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최민혁은 그녀의 옆에 조심스럽게 앉으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날 밤 행사에서 있었던 일 들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셨을지 상상도 안 가는군요. 강지훈 회장, 원래 그런 일로 악명이 높은 사람입니다. 그는 동정심 가득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아마강 회장이 서연 씨에게 접근한 건 강원도 프로젝트 때문이었을 겁니다. 고향이 그쪽이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아마 서연 씨나 그 가족들을 이용해서 지역 여론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려 했을지도 모르죠. 그 사람은 목적을 위해서라면 사람의 마음을 이용하는 것쯤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니까요. 최민혁의 말은 독처럼 서연의 마음에 스며들었다. 그녀가 막연하게 품고 있던 최악의 의심을 그는 확신으로 바꿔놓았다. 그와의 만남, 그의 모든 친절이 결국은 비즈니스를 위한 계산된 행동이었다는 것. 그럴듯한 이야기였다. 너무나 아프지만 그래서 더 현실적으로 들렸다. 저는 서연이 무어라 말하려 했지만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다. 최민혁은 마치 그녀의 마음을 다 안다는 듯 부드럽게 말을 이었다. 우리의 첫 만남은 유쾌하지 않았지만 저는 적어도 제 모습을 속이지는 않습니다. 보시는 그대로가 저입니다. 혹시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서 부당한 개발 압력 같은 걸로 힘들어 하신다면 저희 회사 법무팀을 통해 무료로 도와드릴 수도 있습니다. 부담 갖지 말고 생각해보세요. 그는 자신의 명함을 다시 그녀의 손에 쥐어주고는 미련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서연이 자신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알았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의심의 씨앗을 심어놓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강지훈과 박서연의 관계를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것. 그것이 그의 목적이었다. 그날 밤
강지훈은 텅 빈 자신의 펜트하우스에 홀로 남았다. 수십억짜리 야경이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져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회사로부터는 경영권을 위협하는 적의 공격에 대한 보고가, 윤 비서로부터는 서연이 최민혁과 만났다는 충격적인 보고가 올라왔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사랑도, 신뢰도, 그리고 아버지가 남긴 회사마저도. 그는 거대한 부와 성공의 상징인 이 펜트하우스에 갇혀 생애 가장 처절한 고독과 패배감을 맛보고 있었다. 그는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두 개의 세계를 모두 가지려 했던 한 남자의 어리석은 욕심이 결국 두 개의 세계를 모두 파괴해버린 것이다. 이제 그에게 남은 선택지는 많지 않았다. 이대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무너지든가, 아니면 잿더미 속에서 다시 일어서서 싸우든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의 눈빛이 희미하게 빛나기 시작했다. 칠흑 같은 절망의 밤이 지나고 강지훈의 눈에 다시 빛이 돌아왔다. 그것은 더 이상 상처 입은 자의 공허한 빛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잃은 자가 마지막으로 품는 차갑고도 결연한 복수의 불꽃이었다. 후회와 고통은 사라지지 않았다. 다만 이제 그것들은 그의 심장을 좀먹는 독이 아니라 용광로의 불길처럼 그의 의지를 단련시키는 땔감이 되었다. 그는 더 이상 도망치거나 슬퍼하지 않았다. 전쟁의 시간이 시작된 것이다. 다음 날, 강지훈은 공식적인 임원회의가 아닌 극비의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했다. 장소는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본사 지하의 보안 회의실이었다. 참석자는 오직 3명, 그림자처럼 그를 보좌하는 윤 비서, 은성그룹의 법률적 방패인 법무팀장, 그리고 존재 자체가 1급 기밀인 기업 정보팀의 베테랑 팀장이었다. 회의실에 들어선 강지훈의 모습에 세 사람은 숨을 삼켰다. 불과 하루 전의 위태로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완벽하게 다려진 셔츠의 단정한 모습이었지만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시베리아의 겨울보다도 차가웠다. 안지, 그의 나직한 목소리에 회의실의 온도가 몇 도는 더 내려가는 듯했다. 최민혁은 내가 이성을 잃었다고 생각할 거다. 감정적인 문제에 휘말려 판단력이 흐려졌다고 믿고 있겠지. 좋아. 계속 그렇게 믿게 내버려둬. 그 오만이 바로 그의 가장 큰 약점이 될 테니 지금부터 우리는 방어를 멈춘다. 지훈은 스크린에 복잡한 도표와 데이터를 띄우며 말을 이었다. 그리고 공격을 시작한다. 그의 방역 계획은 치밀하고도 무자비했다. 여러 갈래로 동시에 진행되는 정역전이었다. 금융팀 최민혁이 해외 펀드를 이용했듯이 우리도 역으로 움직인다. 스위스 계좌에 비상 자금을 동원해 자사주를 최대한 매입해 들키지 않게 조용히 동시에 태아그룹의 건설 자회사에 대한 공매도 공격을 시작해. 그쪽은 과도한 부채로 아슬아슬한 상태다. 작은 충격에도 무너질 거다. 그의 돈줄부터 끊어버려. 법무팀 뇌물을 받은 강원도청 공무원 반드시 신병을 확보해 모든 죄를 면책해주고 평생을 보장해주는 조건으로 최민혁의 비자금 내역과 뇌물 공여 사실에 대한 증언을 받아내. 우리는 이 싸움에서 이기는 것을 넘어 최민혁을 법정에 세울 거다. 정보팀 최민혁 개인에 대한 모든 것을 파헤쳐 비자금, 탈세, 불법 로비, 여자 문제까지 건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져와. 그는 내 회사와 내가 아끼는 사람을 건드렸다. 이 싸움에 더 이상 룰은 없다. 그의 지시는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3명의 핵심 참모는 그의 완전한 부활에 전율하며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거대한 방역에 톱니바퀴가 소리 없이 돌아가기 시작했다. 같은 시각 강원도의 작은 시골 마을
서울에서의 상처를 안고 고향으로 돌아온 서연은 며칠 동안 멍하니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그녀는 언제까지고 슬픔에 잠겨있을 수많은 없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밭에서 묵묵히 일하는 아버지의 주름진 얼굴과 애써 웃으며 딸을 챙기는 어머니의 지친 눈을 보며 마음을 다잡았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 박영철 씨가 저녁상에서 무심코 한마디를 던졌다. 참 신기한 일이야. 며칠 전에 푸른 강원 시민 모임이라는 데서 변호사 한 명이 찾아왔는데 글쎄 우리 마을 땅 문제 소송을 무료로 맡아주겠다는구나. 서울에서 온 아주 유능한 양반 같던데 서연은 숟가락을 든 채 멈칫했다. 시민 모임에서 나온 무료 변호사 아무런 대가 없이 이런 시골 마을의 골치 아픈 소송을 맡아줄 사람이 있다는 말인가. 너무나 시기적절한 도움이었다. 하지만 그래서 더 의심스러웠다. 그녀는 마을 어르신들을 찾아다니며 은성그룹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다. 최민혁의 공작에 선동된 일부 주민들은 여전히 은성그룹을 욕했지만 그들의 첫 사업 설명회에 참석했던 몇몇 어르신들의 이야기는 전혀 달랐다. 이상여. 그 양반들은 우리 마을의 낡은 정수시설을 최신식으로 바꿔주고 마을 회관도 새로 지어준다고 했었는데 마저 동네 청년들 취직도 시켜주고 우리가 키운 농산물도 리조트에 납품하게 해준다 했어. 그 이야기들은 서연이 언론과 최민혁에게서 들었던 탐욕스러운 약탈자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랐다. 오히려 그녀가 꿈꿨던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기업의 모습에 가까웠다. 혼란스러웠다. 대체 누구의 말이 진실인가 서연은 며칠 밤을 고민했다. 그리고 최민혁이 건넸던 말이 떠올랐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도와주겠다던 그의 위선적인 얼굴. 만약 그가 정말로 주민들을 위한다면 왜 은성그룹의 상생 계획을 망가뜨리고 주민들을 분열시키는 것일까? 그녀는 답을 찾기 위해 직접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군청에 찾아가 은성그룹이 제출했던 공식적인 환경영향평가서원에 와 지역발전계획서를 열람했다.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서류는 복잡했지만 그녀는 밤을 새워가며 한 글자 한 글자 꼼꼼히 읽어내려갔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녀는 진실을 마주했다. 은성그룹의 계획은 파괴가 아닌 보존과 공존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최첨단 친환경 공법, 야생동물을 위한 생태 통로 설계, 지역 주민 고용 할당제, 농산물 직거래 시스템 구축, 모든 것이 그녀의 고향을 위한 철저하고 진심 어린 계획이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누가 악마이고 누가 상처 입은 천사였는지 그녀를 속인 강지훈의 거짓말은 용서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 거짓말 뒤에 숨겨진 진심의 일부를 그녀는 이제야 볼 수 있었다. 그녀의 가족을 돕고 있는 정체불명의 변호사.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녀와 연락이 끊긴 후에도 그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녀와 그녀의 가족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그녀를 이용한 것이 아니었다. 보호하고 있었다. 서연은 집으로 돌아와 며칠 동안 꺼두었던 휴대폰을 손에 들었다. 수많은 부재중 전화와 문자 메시지가 알림창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모두 김민준에게서 온 것이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휴대폰 전원을 켰다. 더 이상 슬픔에 잠긴 피해자로만 머물러 있을 수는 없었다. 그녀는 이제 이 거대한 싸움의 진실을 알아버린 유일한 증인이었다. 서연은 휴대폰 화면을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눈물이 아닌 폭풍의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갈 것을 결심한 자의 단단한 의지가 서려 있었다. 운명의 날이 밝았다. 은성그룹 본사 대강당은 태아그룹 측의 요구로 소집된 임시 주주총회로 인해 살얼음판 같은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다. 수백 명의 주주와 수십 명의 기자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고 그들의 시선은 단상 위
그리고 맨 앞줄에 앉은 두 남자에게로 향했다. 맨 앞줄 중앙. 최민혁은 승리를 예감한 포식자처럼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의 옆으로는 그가 포섭한 이사들과 적대적 M&A 전문가들이 포진해 있었다. 반면 단상 위에 선 강지훈은 홀로 있었다. 그는 표정 없는 얼굴로 장내를 둘러보았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 바로 그 자체였다. 회의가 시작되고 예상대로 최민혁 측의 대리인이 먼저 마이크를 잡았다. 그는 강지훈 회장에 대한 해임안을 긴급 발의하며 날카로운 공격을 퍼부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강지훈 회장은 개인적인 감상에 젖어 수익성도 불투명한 강원도 프로젝트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었습니다. 그 결과 주가는 폭락했고 회사는 창립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더 이상 감정적이고 독단적인 리더에게 우리 은성그룹의 미래를 맡길 수 없습니다. 그의 선동적인 연설에 장내는 술렁였다. 스크린에는 은성그룹의 폭락한 주가, 그래프와 강원도 프로젝트를 비난하는 기사들이 띄워졌다. 모든 것이 지훈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최민혁의 입가에 맺힌 미소가 더욱 짙어졌다. 마침내 강지훈이 연설을 위해 단상 앞으로 나섰다. 모두가 그가 어떻게 변명하고 방어할 것인지에 주목했다. 하지만 그는 방어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최민혁 대표 측의 주장에 일부 사실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의 첫마디에 장내는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네, 저는 강원도 프로젝트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주가가 하락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제가 무능해서가 아니라 여기 계신 최민혁 대표가 불법적인 시장 교란 행위를 통해 의도적으로 주가를 조작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말과 동시에 스크린에는 태아그룹의 자금이 유령회사를 거쳐 은성그룹 주식거래에 사용된 내역이 상세하게 펼쳐졌다. 금융감독원에서 극비리에 진행한 조사 결과였다. 장내가 다시 한번 술렁였다. 지훈은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여러분이 실패한 투자라고 비난하는 강원도 프로젝트, 그것은 단순한 리조트 사업이 아닙니다. 스크린이 바뀌고 이번에는 최첨단 기술의 향연이 펼쳐졌다. 은성그룹이 지난 5년간 비밀리에 개발해온 신재생 에너지 기술, 스마트 건축 기술, 그리고 차세대 환경 기술에 대한 브리핑이었다. 강원도 리조트는 우리 은성그룹의 미래를 책임질 그린 테크놀로지 사업의 전초기지이자 쇼케이스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리조트가 아니라 수십조 원의 가치를 지닌 미래를 향한 투자입니다. 좌중은 압도되었다. 그들이 알던 강원도 프로젝트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지훈은 아버지의 꿈을 한 단계 더 위대한 비전으로 발전시킨 것이었다. 이제 마지막 일격이 남았다. 지훈의 눈빛이 최민혁을 향했다. 최민혁 대표는 주주 가치를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가 가치를 창출하는 방식이란 이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스크린의 영상 하나가 재생되었다.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던 강원도청 공무원의 영상 진술서였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최민혁의 지시를 받은 태영개발로부터 어떻게 뇌물을 받았고 어떤 협박을 당했는지 상세하게 증언했다. 계좌 이체 내역과 비밀 녹취록이 연이어 화면을 채웠다. 저건 조작이야. 거짓말이야. 최민혁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대강당의 뒷문이 조용히 열리고 한 여자가 안으로 들어섰다. 수수한 옷차림이었지만 그 어떤 재벌 총수보다도 당당한 걸음걸이였다. 박소연이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쏠렸다. 단상 위의 지훈조차 예상치 못한 그녀의 등장에 숨을 삼켰다. 그녀는 이 싸움에 휘말리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 서연은 동요하지 않고 연단 옆에 마련된 발언대로 향했다. 제 이름은 박서연입니다. 제 고향은 강원도이고 저희 가족은 최민혁 대표의 유령회사인 태영개발로부터 몇 달간 온갖 협박에 시달려왔습니다.
그녀의 차분하지만 단단한 목소리가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 하나를 꺼냈다. 이것은 태영개발의 현장 책임자라는 사람이 저희 아버지를 협박하며 자신들의 진짜 배우가 누구인지 스스로 실토한 내용입니다. 서연은 재생 버튼을 눌렀다. 영감님, 고집 그만 부리시오. 우리 뒤에 누가 있는지 알면 까무러칠 텐데 태아그룹 최민혁 회장님이 이 땅에 눈독 들이셨다고 회장님 말 한마디면 영감네 농사 인생 끝장나는 거 순식간이야. 거친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자 강당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져 나왔다. 이것은 단순한 기업 간의 다툼을 넘어 대기업 총수가 사회적 약자를 짓밟은 명백한 갑질 사건이었다. 최민혁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최민혁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자리에 주저앉았다. 보안 요원들과 뒤이어 들이닥친 검찰 수사관들이 그의 양팔을 붙잡았다. 그 아수라장 속에서 지훈의 눈은 오직 한 사람만을 향하고 있었다. 발언대 앞에 서 있는 서연. 그는 단상에서 내려와 그녀에게로 걸어갔다. 수많은 사람들 사이, 그와 그녀 사이의 시간은 마치 멈춘 듯했다. 그들의 눈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지훈의 눈에는 미안함과 고마움, 그리고 간절한 용서를 구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다. 서연의 눈에는 아직 아픔이 남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이해와 옳은 일을 했다는 단단함이 서려 있었다. 지훈은 입 모양으로만 그녀에게 속삭였다. 고마워요. 미안해요. 서연은 그를 바라보며 아주 작게,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만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은 아직 완전한 용서는 아니었다. 하지만 그것은 두 사람이 함께 진실을 마주보았다는 분명한 신호였다. 소란이 극에 달했을 때 서연은 조용히 몸을 돌려 인파 속으로 사라졌다. 지훈은 승리한 자신의 팀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그녀가 사라진 빈자리에 못 박혀 있었다. 그는 회사를 지키는 전쟁에서는 승리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을 되찾기 위한 싸움은 이제 막 다시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주주총회의 폭풍이 휩쓸고 간 후 몇 주가 흘렀다. 세상은 빠르게 제자리를 찾아갔다. 태아그룹 최민혁 회장, 주가 조작 및 뇌물 공여 혐의로 구속. 은성그룹, 차세대 그린 테크놀로지 비전 발표 후 주가 연일 상한가. 강원도 주민들. 은성그룹의 상생 개발 계획에 환영의 뜻 밝혀 강지훈의 집무실 TV 화면에서는 연일 승리의 소식들이 흘러나왔다. 최민혁과 그의 공범들은 법의 심판대 위에 섰고 은성그룹은 위기를 기회로 바꿔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높은 곳으로 비상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리되었다. 하지만 강지훈은 웃지 않았다. 그는 서울의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통유리창 앞에 서서 텅 빈 마음으로 도시의 불빛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는 전쟁에서 이겼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아직 되찾지 못했다. 그는 주주총회 이후 서연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아니, 할 수 없었다. 문자 메시지나 전화 한 통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그녀에게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존중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역시 회장 강지훈으로서가 아닌 온전한 강지훈으로서 그녀 앞에 설 준비가 필요했다. 마침내 그는 결심했다. 다음 날 새벽, 그는 윤 비서에게 모든 일정을 취소하라고 지시한 뒤 직접 운전대를 잡았다. 비서도, 수행원도 없는 오롯이 혼자만의 길이었다. 그의 차는 복잡한 서울을 벗어나 푸르른 자연이 펼쳐진 강원도로 향했다. 회색빛 도시가 초록빛 산과 들로 바뀌는 풍경을 보며 그는 거짓된 껍데기를 하나씩 벗어 던지는 기분이었다. 그는 그녀의 부모님 댁으로 바로 찾아가지 않았다. 그녀가 있을 만한 곳,
그는 문득 그녀의 꿈을 떠올렸다. 작은 책방 카페, 몇 시간을 헤맨 끝에 그는 읍내의 작은 도서관에서 그녀를 발견했다. 창가 자리에 앉아 건축 관련 서적을 쌓아두고 노트에 무언가를 열심히 그리고 있는 모습이었다. 따스한 햇살이 그녀의 옆얼굴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다. 그 어떤 화려한 보석보다도 빛나는 평화롭고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지우는 조용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의 발소리에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놀라는 기색이 없었다. 마치 언젠가 그가 찾아올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 차분하고 깊은 눈빛이었다. 지우는 그녀의 맞은편 의자에 조용히 앉았다. 수만 가지 할 말이 있었지만 그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 해야 할 말부터 꺼냈다. 서연 씨, 미안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진중했다. 어떤 말로도 제가 드린 상처를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압니다. 제 거짓말은 비겁했고 이기적이었습니다. 서연 씨의 진심을 시험하려 했던 제 오만이 당신을 얼마나 아프게 했을지 이제야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변명도 핑계도 없었다. 오직 진심에서 우러나온 사과였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가면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었던 그의 외로운 세계에 대해서, 돈과 권력의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진짜 나를 봐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었던 간절함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잘못된 방법이었는지에 대해서 서연은 아무 말 없이 그의 고백을 끝까지 들어주었다. 그녀의 눈빛은 잔잔한 호수처럼 그의 모든 말을 담아내고 있었다. 한참의 침묵이 흐른 뒤 그녀가 입을 열었다. 민준 씨, 아니, 지훈 씨의 거짓말은 정말 용서할 수 없었어요. 세상에서 내가 가장 어리석고 비참한 사람이 된 기분이었으니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아픔의 무게가 고스란히 전해져 왔다. 하지만 지훈 씨의 진심까지 거짓이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가족을 도와준 것도, 그날 주주총회에서 보여준 모습도, 그리고 지금 이렇게 찾아와서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도요. 그녀는 작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것은 모든 것을 이해하고 모든 것을 감싸 안는 따뜻한 미소였다. 저 역시 지훈 씨를 가난한 회사원이라는 편견 속에서만 봤던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했어요, 우리. 둘 다 서로에게 솔직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녀의 말에 지훈은 가슴을 짓누르던 거대한 바위가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 앞에 섰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다. 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겠어요? 회장 강지훈도, 가짜 김민준도 아닌 그냥 강지훈이라는 남자로서 서연 씨를 알아갈 기회를요.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의 눈빛은 간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서연은 그의 내민 손과 그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그리고 잠시 후 그녀는 활짝 웃으며 자신의 손을 그의 손 위에 포겠다. 몇 달 후 강원도의 한적한 마을 어귀에 아담하고 예쁜 책방 카페가 문을 열었다. 서연의 책방이라는 나무 간판이 정겹게 걸려 있었다. 카페 안은 향긋한 커피 향과 오래된 책 냄새로 가득했다. 카운터 안에서 앞치마를 두른 서연이 손님들에게 웃으며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은성그룹의 친환경 리조트가 아름다운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조금씩 그 모습을 갖춰가고 있었다. 딩동, 카페 문에 달린 종이 울리며 한 남자가 들어섰다. 말끔한 슈트 대신 편안한 니트에 면바지를 입은 강지훈이었다. 그의 손에는 새로 들어온 책들이 담긴 상자가 들려 있었다. 오늘의 알바생, 출근했습니다. 그가 장난스럽게 말하며 웃었다. 서연이 그를 보며 따라 웃었다. 지각이네요. 강지훈 씨,
오늘 시급에서 1,000원 깎아야겠어요. 너무하시네. 사장님, 오는 길에 사장님이 좋아하시는 빵 사오느라 늦은 건데 두 사람은 소박한 농담을 주고받으며 서로를 마주보았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더 이상의 거짓도, 불안도 없었다. 오직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사랑만이 가득했다. 가장 높은 곳에 있던 남자는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와 비로소 자기 자신을 찾았다. 가장 평범했던 여자는 가장 큰 시련 속에서 자신의 강인함을 증명해냈다. 두 개의 다른 세계는 마침내 하나가 되어 책과 커피 향기 속에서 따뜻하게 익어가고 있었다.